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부 내 김건희 여사 영향력이 확인됐다. 누가 넘버1이고 넘버2냐. 넘버3 갈 필요도 없다. 지금 넘버1과 넘버2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을 쫙 보게 되면 아, 이 사진의 주인공은 오로지 그녀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그냥 들러리 쓴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만 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뭐 야당 의원이든 누구든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지금 기소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넷플릭스 투자에 관여했다는 김건희 여사, 박명록에 대통령 부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렇게 딱 본인의 직함인지 직인지 상황까지 다 적어서 넣으시는 그런 부분. 게다가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만 얘기를 하면 하나씩 두씩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중심에 서 계신 지금 거의 투쟁하는 인물로 지금 우뚝 서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탄압받는 사람 치고는 얼굴이 꽤 좋은데요. 어제도 뭐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많이 내주셔서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좀 판단해봐라, 얘기해보자 이러니까 패널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원인가 의장인가 그분이 KBS가 이제 아주 도를 넘어섰다. 야당 패널들만, 야당 성향의 패널들만 잔뜩 데려다 놓고 여당 패널들이 좀 실드 치는 거 못하게 하고 뭐냐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미 성과에 대해서. 일단 뭐 김건희 대통령의 이 한미 정상회담과 방문 순방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보고도 직접 받으시고 방명록도 이제 쓰시기 시작했는데 뭐 어느 하나 이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진행된 일정이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뭐 대통령 뭐 대한민국 서해 1위냐 2위냐의 논쟁을 떠나서 대통령실이 스스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대통령실 제공 사진을 보면 대통령을 아웃포커싱한 사진들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김건희 여사의 정말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사진들만 많이 게재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어찌됐건 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넷플릭스 투자도 작년에 8천억 규모 투자했는데 뭐 곱하기 4하면 4년간 3억 3천 불 정도 되거든요. 네. 3조 이제 3조 3천억 네. 정도 되는데요. 그 돈도 어째 그게 그거라서 도대체 과연 뭘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근데 이 여당 의원님들께도 여쭤봐도 네, 뭐래요? 뭐 딱히 말씀을 못 하시니까요. 네. 이게 다 인지상정이군요. 근데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 참 이상하다. 왜냐면 대통령이 나가서 해갖고 왔으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치. 우리 대통령이 항상 들러리처럼 옆에 서 있는 사진이고 항상 그 중심 그리고 가장 예쁜 조명받는 자리는 항상 여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다가 마지막 사진이 압권이었어요. 대통령 그 순방 마치고 오면서 기자들하고 찍었다 그러던데 기자들 앞에서 막 셀카 찍으면서 가운데 여사님 얼굴 되게 조그맣게 나오게 예쁘게 나오게 딱 하고 무슨 꽃처럼 둘러쌌잖아요 기자들이.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여사님하고 셀카 찍는 장면을 내보냈어요. 그러다가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걸 삭제했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삭제한 사진도 참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진 조작을 했는지 아닌 것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사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본인들이 셀카 찍어서 SNS에 게재한 건 뭐 그렇게 그렇다 쳐도 대통령실의 공식 사진으로 제공하기엔 너무 좀 경박한 사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영향력이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또 있습니다. 뭐 이번 사진 논란이야 뭐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사진하면 또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도 속이 쓰린 부분이 있으실 텐데 조명과 사진 논란. 네. 자, 어쨌든 그 사건은 잘 되고 있나요? 뭐 일단 제가 서울경찰청에서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받았고요. 대면 조사를 갔던 이유는 어찌되었건 뭐 이 많은 이 수사관들께서 이 어려움을 토로하시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자료를 좀 보고 싶었어요, 직접. 네. 그랬는데 뭐 텅 빈 방한 사진 하나와 이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편집된 영상 딱 뭐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최소한 롱테이크 영상이나 메이킹 필름 정도는 그렇죠. 전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뭐 본인에게 되게 유리한 위주로 편집된 영상을 보고
아니 이거 차라리 그냥 공개합시다. 언론에든 네. 국민들께 공개하자 했더니 뭐 이 서울경찰청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러고 대통령실은 공개 의사가 없는 걸로 계속 지금 자료 요구도 하고 공개하자. 아쉬우구나. 오히려 제가 역으로 제안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네 가지 혐의였는데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요. 어찌됐건 그것도 네 가지 혐의 중에 두 가지는 무혐의하고 두 가지만 이 송치 의견으로 올려서 뭐 저는 뭐 재판은 가도 재판 가면 어차피 그 영상 다 공개할 테니까요. 오히려 더 정말 낫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을까. 뭐 네. 저는 뭐 얼마든지 응할 생각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두 가지가 네. 또 있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적시냐, 허위 사실이냐. 네, 지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 그러면 조명 안 썼다는 거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방명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윤 대통령의 방명록 메시지 바로 아래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한번 김정숙 여사의 방명록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 대통령궁에서 작성한 방명록인데요. 김정숙 여사 이름이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밑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김정숙 여사는 공식적인 직함이나 그런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하고 같이 방문한 거니까 문재인 밑에 김정숙 여사 부부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것과 비교되게 우리 김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2021년 4월 이게 25일인가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렇게 쓰셨단 말이죠. 근데 뭐 배우자니까 배우자라고 쓰고 싶어서 쓴 거 아닐까요? 이것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일단 부부동반 행사와 일정에 참석할 수는 있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이 방명록에 게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 거예요? 공식 직함이 없죠. 사실 영부인이란 이 공직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지원과 예우를 받는 것뿐이지 뭐 어떤 공직으로 가지고 실제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부부동반으로 가셨으면 그냥 그 밑에 쓰시면 아 부부인가 보다 라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텐데 네, 네. 굳이 본인이 마치 직책과 직함이 있는 것처럼 작성하는 것 공식적으로.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어. 오히려 이제 단독으로 만약 갔다면 뭐 아무도 누군지 모를 테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소개 차원에서 대통령의 뭐 부인이 영부인이다 뭐 배우자다 네. 뭐 영부인이다 뭐 대통령의 배우자다 정도라고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동반 행사 참석에 저렇게 본인이 무슨 뭐가 이 공식 직함이 있는 것 마냥 쓰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이제 이 뭐 대통령 병을 벌써 걸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벌써. 네, 참 배우자가 저런 병 걸리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네, 그렇다고 봅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남한테 뭔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허위 학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이력 등이 또 이슈가 됐던 네.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허위로 보이는 또 이것도 의혹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본인께서 직접 기자회견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여고에서 증명 뭐 근무했다는 거나 뭐 정교사라고 작성했던 거 이미 다 도생인데도 마치 뭐 정규 공개가 돼 있는 교사처럼. 내용이니까요. 네. 아무튼 저도 의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되게 그런 경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직함과 그러니까. 경력을. 그래서 네. 굳이 쓰시지 않아도 뭐 네.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 있으면 누가 봐도 뭐 최우선 배우자 또는 그에 준하는 이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텐데 네. 굳이 또 직함을 쓰셔서 좀 뭐 여러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정란님께서 혹시 본인이 현재 대한민국 1인제라고 본인 스스로 느낌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방미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한 20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20점? 네, 뭐 좀 박한 거 아닙니까? 뭐 일단 뭐 언론에서 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에 대해서 발음과 뭐 많은 환호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뭐 그래도 충분히 그 뭐 미국 뭐 여러 정상의 의회에서도 또, 예, 네. 반응을 통해서 뭐 의회에서의 연설도 발음이 좋았다. 네. 저는 내용이 좋아야지. 23번이나 박수 받았다고. 내용이 좋아야지 뭐 발음이 좋아서 이렇게 칭찬받는 대통령은 처음이고요. 뭐 그럴 거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하시지 마시고 주미대사를 하시면 어땠을까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어찌됐건 내용은 뭐 어찌됐건 미국이 가장 원하는 대로 한국이 정말 글로벌 호구를 인정하는 듯한 연설이었기 때문에 과연 한국 정부가 얻어온 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전기차나 배터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최애국 호혜 조건 등을 좀 받을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맞습니다.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8조를 얻어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일단 133조 퍼준 거는 맞고 그 8조라는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넷플릭스 원래 우리한테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었던 걸 오히려 제한시킨 느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 투자 이외에 나머지 회사 투자들은요.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경기도에서 그렇죠. 경기도에서 이미 MOU도 했고 거기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경기도 지사들하고 다 체크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성과를 가지고 온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예 SK가 지분 투자해가지고 했던 그런 회사의 투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한 투자인 것이고. 그렇죠. 또 나머지는 이미 1972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회사. 그 코닝 같은 경우에 그 회사에서 뭐 어떻게 저떻게 조금 더 하겠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착각은 자유인데요. 저희가 자꾸 이렇게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넷플릭스 대표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자기들은 이 3조 3천억 투자 원래 할 건데 4년간 앞으로 할 계획일 텐데 그냥 와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라고 정도 했을 텐데 그렇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서 한 것처럼 한다든지 우리만 혼자 뭐 미국 정부는 전혀 핵공유가 아니라고 지금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해 근데 우리만 핵공유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억제 전략 방위 협의회 뭐 여러 협의체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차관급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내용인데 굳이 우리만 지금 이 성과라고 떠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착각은 자유지만 본인들이 성과라고 하는 것도 면밀하게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는 게 지금 넷플릭스는 여러 한국 정부와 지금 이미 소송 중입니다. 법원의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저도 과방이라서 여러 가지 이 소위 글로벌 CP사들과 이 통신사 이 망 사용료라든지 저작권 2차 저작권 문제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있어야 되고 입법도 지금 이 여러 가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넷플릭스 가서 마치 모든 걸 해줄 것처럼 이미 인사하고 하고 있기 왔어요. 때문에 네, 참 네. 이런 부분도 원래 이해충돌 걸리는 거 아닌가?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죠. 이런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된다. 오히려 좀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게다가 지금 원전 수출하겠다고 그러시더니 결국 또 미국 원전 기업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그 서명하고 오시는 바람에 뭐 핵 처리도 당연히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것으로 그냥 스스로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서명하고 온 것밖에 안 돼서 저는 이거 정말 사실은 아까 이슈 좀 주셨지만 그보다 더 나쁘게 주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낙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번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보훈, 북한 인권,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주제로 광복 행보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장관들에게 이제 직접 전화를 하더라.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의 막 간섭 수준 내지는 국정농단 시절에 하던 우리가 듣던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특성상 장관님께 무슨 안부나 묻고 뭐 혹은 여러 가지 이 건강 상태 정도 체크하는 정도 대화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것들도 이미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넷플릭스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해서 혹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라고 네, 이미 네. 표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정 개입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스스로 인정한 상태에서 장관들과의 통화는 사실 더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안부나 묻고 그렇게 좀 정말 한가하게 대화하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좀 부적절한 통화 내용이 있을 경우엔 이 국정 개입과 그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단히 좀 조심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들한테 전해서 뭘 얘기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자꾸 장관님한테 뭔가 이상한 거 요구들을 하는 건 아닌지 혹은 개인적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걱정이 되죠. 남편의 여러 이 직장, 소위 직장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혹은 여러 이 상하 관계에 있는 분들과 통화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한동훈 장관과도 이 검사 시절에 카톡 네. 뭐 300건 이상 하셨잖아요. 근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내용도 좀 속 시원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통화 내용 뭐 밝히시진 않겠지만 밝히지 않았죠. 예. 가급적이면 좀 이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통화 안 하시고 갑자기 연락 안 하는 게 원래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가만히 계시면 어떨까 하는 좀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내주 하시겠다더니 조용한 내주는 어디 물 건너 가버렸는데 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 혐의 우상호 의원도 지금 같이 네. 송치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 나도 그럼 같이 고발하십시오. 내가 봐도 조명 쓴 것 같은데 이제 요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이 고소 전문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분이 나 그래 알았다. 원하면 고소해주마 고발해주마 이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배 시원이 이제 프로 고발러라고 했어요. 네, 뭐 여러 유명한 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사실 공천 이런 얘기도 받았다고 나왔죠. 보이는 얘기 많죠. 근데 어찌되건 이정배 시원의 고발로 역대급 이 헛발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찌되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를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이 어찌되건 저는 이제 송치 의견이니까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들 관심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병합 심사를 하던지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수사 자료에 대한 공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국회 운영이나 예결이나 또 의원실에서 다시 한번 재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촬영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촬영 인원의 소속이 네. 혹시나 코바나 콘텐츠는 아니길 바라고요. 뭐 대통령 소속일 테지만 또 그 이외에 이 장비 목록을 제출해달라. 뭐 그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비 목록만 제출해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제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오히려 언론에 공개하시면 더 명명백백하게 네. 본인들이 원하시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비밀리에 비공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재명 대표까지 고발해서 한번 정면 승부해보자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되기를 또 제가 바란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정배 시원님 뭐 여러 가지 프로 고발 잘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장 의원이 지난해 8월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행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이제 이게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행위라는 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우리 그 규약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걸 차라리 빼자.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와 관련된 벌칙 적용도 결과적으로는 소급해서 없애는 걸로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행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그 돌아가신 김문기 씨 관련된 재판에서 지금 검찰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혹시라도 나중에 면제해 주려고 그렇게 입법하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면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법 공직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시행령 통치 방지 법안도 함께 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 여러 법이 통과되면서 네. 검찰은 경제와 부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불법적으로 초법적으로 개정해서 또 수행령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시행령 통치 이 방지 법안도 내면서 네. 이 공직선거법의 이 여러 가지 죄형 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 때문에 여러 지방선거 이후에도 다양한 수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여러 이 수사권의 불법적, 초법적 남용에 대해서 제재할 목적으로 시행령 통치 방지 법안과 더불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전대 전에 냈거든요. 전대 후에 냈으면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이 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 100보 양보해서 할 수 있지만 두 개 법을 같이 전대 전에 이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재명 방탄 프레임과 다르고요. 국민의힘은 좀 더 여러 가지 의안 정보 시스템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당시 이 발의하는 법들을 네. 정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만한 분들이 저렇게 모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이 원하는 대로 작정하고 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구설을 네.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 좀 대충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MBC 보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수석 의원에게 한일 관계 관련해서 옹호 발언 해주면 공천권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서로 이제 얘기한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들어보고 이 얘기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최고위원 기관이 있는 마이크가 쥐어졌을 때 잘 활용해서 대통령한테 잘 할 수 있게끔 해라.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천 문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태영호 의원이 요즘 폭주했던 이유가 공천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말을 세게 해라라고 하는 대통령실로부터의 그런 오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러니까 용산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 총독부 또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당의 공천 과정은 이 정확하게 정당의 지도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슨 대통령이 혹은 청와대 대통령 정무수석이 지금 개입한다, 뭐 평가한다. 그리고 그래도 공당의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공천을 문제없이 하겠다? 이거 자체가 저는 이미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천 개입. 2016년에 현기현 정무수석이 공천 개입으로 실형을 살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진복 정무수석 저 부분은 아마 충분히 아마 해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또한 뭐 예를 들면 4.3이 여러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든지 김구 선생님이 뭐 김일성에 뭐 네, 여러 지시를 이용당했다든지 받고 이용당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 해명도 안 하시고 내가 뭘 잘못했냐 오히려 윽박지르는 과정이 있었기 네. 때문에 뭐 태영호 최고위원도 역사관도 문제고 본인도 좀 인식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 보는데요. 대한민국의 네.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이 적절한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렇다 해서 저 정무수석의 얘기를 듣고 또 저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것도 좀 더 한심한 일입니다. 사실 저럴 거면 최고위원 사퇴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본인들은 부정하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좀 들어보게 되면 그냥 마냥 부인하기에는 좀 이상한 본인의 부분이 있죠. 직접 육성과 나와 녹취록이 있기 있어서. 때문에 네. 뭐 부정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겠죠. 본인이 뭐 잘 모르고 최고위원인데 정당의 공천 과정을 잘 모르고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진복 정무수석의 그런 발언이 있어서 그걸 인용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요. 친명계 대표를 선출해달라는 당심이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분은 아주 그냥 거의 꼬레비고 박강원 의원이 비명계라고 불리는 박강원 의원이 90명 이상으로부터 표를 받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저도 사실 놀라긴 했습니다. 뭐 많은 저희 이제 최고위원들끼리는 2차 투표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결선이라도 갈 줄 알았는데. 예, 그런데 1차에서 끝나서 좀 저희도 놀라긴 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제는 통합으로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이 여러 소통과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하고요. 아무튼 이번 결과는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하고 4일 특별당규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수 추천 관련해가지고 뭐 신인인 경우에 10% 이상 차이가 나는 뭔가 성과가 보이면 그분을 뭐 특별히 더 우대해준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특별당규 개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네네, 많아요. 공천 TF 이제 이계호 단장님이 여러 가지 최고위에 보고하시고 당무위에서도 보고해서 지금 현재 최종 결정입니다. 이제 중앙위원회와 권리당원 50대 50 특별당규는 그렇게 제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안건 중에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수 추천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심사에서 혹은 여러 가지 공심위원 평가에서 30점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네. 혹은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차이가 날 때 단수를 줄 수 있는데 그중에 정치 신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만 10% 이상일 경우에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아니면 정도의 경선해라 조항이고요. 이거군요. 네. 경선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과 최고위에서 의결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결선 투표도 가능하게 모든 특별당규에 명시했기 때문에 좀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도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제안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 결선 투표와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건 확실하게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고요. 또 정치 신인과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현역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소위 당원 명부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논쟁이 있어서 이 안내 문자를 의무화하는 여러 이렇게 제안들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예비 후보자들께서 검증위를 통과하시면 이 전체 이 당원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조항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요. 특별당규는 최소한의 근거 조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선기획단 그 이후에 또 공관위의 절차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위 또 나중에 최고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 과정에서 저는 뭐 한 스푼 두 스푼 모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말씀은 이제 뭐 하긴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특별당규 개정으로 오히려 기득권 혹은 인지도 높은 사람들만 유리하게 됐다. 실질적으로 신인들이 어떻게 10% 이상 차이 나는 뭔가를 해보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귀를 조금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고해 주신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떠오르는 이분, 5월 23일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나시죠? 요즘 같은 때 더 그리워지는 분위기도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그런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뉴스인사이다 제작자들이 스페셜 기획으로 노무현 2023이라는 이런 대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획 의도는 무엇인지 노무현 2023 진행을 맡고 있는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참 우리가 그전에는 자주 뵀었는데 네.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일하시게 되면서부터는 좀 소원해지긴 했어요. 우선 뉴스인사이더 시청자들에게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라고 하고요. 노무현 재단에서 비상임 이사 맡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다 노영희 변호사님 다시 뵈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그 노무현 재단 공식 유튜브 알릴레오 북스 그 책 토론 방송 제가 진행 맡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그 프로그램도 많이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홍보를 갑자기. 좋아요. 자,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에서 지금 비상임 이사 네. 예, 맡으시면서 정확하게 하신 일은 뭡니까? 그러면 그 재단에서는? 이사회가 있어요. 그 상임 이사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변호사업을 하면서 비상임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이런 거를 다 총괄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책 관련된 프로그램 지금 맡아서 네. 진행하고 계시고. 노무현 재단도 유튜브 그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요일마다 저희가 녹화 방송이긴 한데 그 네. 시민분들이 깨시민분들이 꼭 읽으셔야 되는 책을 선정을 해서 유시민 작가님 메인으로 매번 출연하시고 그 작가님이라든가 뭐 이제 번역자님이라든가 모시고 저희가 책 토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아주. 자, 어쨌든 알찬 그 어디에 있는 거죠, 노무현 재단이 지금 그 사무실이? 지금 안국역 창덕궁 주변에 새로 저희가 지어서 카페도 있고요. 여러분들 주말에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요새 날씨 좋으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 너무 홍보를 하는데요. 괜찮아요. 네, 주차는 옆에 있는 공영 주차장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있긴 한데 좀 불편하니까 그냥 그 길거리다가 되는 그게 있어요. 와보셨군요. 네, 저도 거기 몇 번 갔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2023이라고 하는 지금 행사를 기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뭡니까? 뉴스토마토에서 먼저 기획을 해서 제안을 주셨고요. 올해가 참여정부가 2003년에 출범을 하고 20년이 되는 해고 2023년이고 또 오는 5월에 23일이 서거하신 지 14주기가 되는 때예요.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의 어떠한 그 당시의 생각들 어떠한 단면들을 지금에 와서 지금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네. 다시 한번 노무현 정신으로 해석해 본다면 어떨까라는 것으로 기획을 했고요. 총 4부작이고 생방송 토크쇼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 2명의 게스트들을 각 편마다 모셔서 다음 주부터 해서 총 4번의 생방송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 기획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지금 보니까 조영용님께서
아, 국민의힘 조수진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조수진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이러시고. 아,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네.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줄 아시고 그랬네요. 써니님 똑똑한 변호사 여자 변호사님 똑변녀 조수진 이렇게 아이고, 또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섬소녀님께서는 근무하다 말고 시청 앞에 나갔던 일이 다시 생각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알릴레오 뭐 예전보다는 조금 열기가 좀 덜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좋아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주십니다. 자, 노무현 2023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 20주년을 기념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정책, 시대정신 이런 것들을 한번 시민들과 나눠보고 한번 좀 더 퍼뜨려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참 이상하긴 이상해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대통령들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계속 해마다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를 가도 이번에 지금 노무현 순례길 뭐 이런 것도 하고 행사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굳이 노무현 대통령을 해마다 꼭 생각하고 노무현 정신을 기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해마다 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지 무엇이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조명하게 만드는지 요걸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맨날 답답해하죠. 예, 이유는 네. 아시죠. 네. 예, 그 원인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들고 정말 참 어른을 만나고 싶다. 진정한 리더를 좀 다시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저절로 드는 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독도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설하셨던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길래 다시 가서 봤는데 네. 이게 굉장히 옛날 영상인데 최근 2주 전에도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립다. 요즘에 더 뵙고 싶다. 대통령께서 69시간 근로제를 들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게 80년대로 퇴행하는 건가 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보여주신 뭐 어떤 냉전 시대에 할 법한 미국과 우리가 완전히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식의 외교라든지 이런 게 70년대로 회귀를 하는 건가 이런 느낌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좀 멋진 대통령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치열했던 대통령 좀 더 많이 또 찾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많이 억울하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되게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뭐 인기 이런 거에 영합하지 않고 옳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원래 보통 반발짝만 앞서가면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러는데 이제 내가 보기엔 2발짝 이상 앞서가가지고 많이 또 그 저항에 부딪히고 그랬던 걸로 좀 기억을 해서 참 크고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종 씨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좀 전에 조수진 변호사님이 요즘 힘들지 않겠느냐, 뭐 쉬운 일이 없다, 속상한 일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수록 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고 또 조명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5월 네. 10일이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하고 지금하고 내지는 우리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좀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불통의 정치를 먼저 좀 푸셔야 되지 않겠나. 네. 그게 제일 급한 것 같아요. 불통. 사실 정치권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 노무현 2030 기획에서도 첫 번째 다루려고 하는 게 대연정 제안하셨던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예, 대연정을 제안할 정도의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뭐든지 내놓을 수 있다라는 자세로 지금의 국면을 해결하려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자,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대통령의 불통이기도 하고 연정은커녕 아직까지 야당 당대표도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사하게 또 원내대표는 만나자. 뭡니까 도대체. 게다가 외교 정책, 독도 문제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하고 미국에 행하고 있는 이런 굴종적으로 보이는 이런 외교 정책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또 진짜 실익도 없는 그런 행동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연설과 비교해 보면은 그냥 독도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현 상황.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했는데요. 조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노 전 대통령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연이 있어요?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없었고 그때는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봤던 거고요. 근데 뒤늦게 제가 노무현 재단에 이제 뭐 비상임 이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이사회가 이렇게 몇 분 정도 계신데 비상임 이사까지 맡게 된 인연이 사실은 그 당시에 아까도 좀 미안한 감정, 뭐 이렇게 좀 애틋한 네. 감정 얘기를 하셨는데 40대, 50대가 다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날 서거하셨던 날에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고 주말이었잖아요. 충격이었어요, 우리 다. 우리 전부 다. 정말 일어나니까 전화가 10몇 통이 와 있고 전부 다 너무 놀라서 친구들끼리 저도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사부작을 대연정, 독도 문제 그리고 진보 언론과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론 어떤 대통령이었나라는 사부작을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예전 영상들을 보니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감정이 어떠냐면 그때 왜 내가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지? 아 정말 미안하다.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네. 의견을 뭐라도 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 혼자 감당하게 그냥 뒀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이사직을 맡게 된 게 저는 어떤 좀 그때 못했던 거를 또 떨치는 계기가 되는군요. 그렇죠. 하라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 제안 왔을 때도 아 뭐라도 해야겠다. 5월인데 예, 그런 생각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지몬미가 항상 따라붙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얘기가 그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이번에 이제 4번에 걸쳐서 이런 그 행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네. 자, 기획안을 보게 되니까 각각 주제가 있어요. 1회는 뭐 연합 이런 얘기인 것 같고 3회는 진보 언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2회는 독도 관련된 내용입니까? 자,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는지 잠깐만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뭐 큰 주제는 여러 번 다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각의 편마다 노무현 재단에서 후원하고 제공하는 대통령의 사료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연설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좀 풍부하게 지금 저희 작가님이 열심히 찾고 계시고요. 재미있고 또 좀 새로운 영상을 보신 뒤에 각각의 편마다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편에서는 정치를 좀 다뤄볼 거예요. 대연정을 제안하셨던 정치. 예, 그 당시 상황과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의미로 했는가 즉 연합정치 부분을 네. 다뤄볼 텐데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하시고요. 두 번째 토크쇼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독도라는 키워드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와 세계 질서에 대한 생각이 이 독도라는 키워드에 압축됐다라고 봐서 지금의 현실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셨다면 어떻게 지금의 외교안보 문제를 바라보고 얘기했을까라는 관점에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황박열 뉴스토마토 외교안보 전문 선임 기자님 출연하실 예정이에요. 네. 또 세 번째 편에서는 언론 분야인데요. 조중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진보 언론과 진보 정부는 어떤 관계였어야 하고 그 당시에는 왜 관계가 그러했는가를 네. 지금에 와서 그러면 어떤가 라는 관점에서 볼 거예요. 한겨레 기자를 지낸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님 그리고 정준희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한양대 견임 교수님 출연하실 예정이고요. 마지막 편은 대통령학이라는 말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학의 창시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네.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노무현 재단의 윤태영 이사님 그리고 강원국 작가님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네, 뭐 얘기만 들어도 정말 저도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저는 귀에 꽂히는 게 이 연합정치 부분하고 이 언론과 이 정치를 좀 연결시켜서 얘기해보는 세 번째 주제 이런 것들이 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언론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왜곡된 정보들로 인해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정말 이 나라에 오히려 좀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언론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설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 특히 그리고 언론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 부분만 생각하면 또 좀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네 번에 걸친 이 행사 정말 잘 기획이 됐고 잘 되기를 또 지금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게 좀 현 정권을 저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요즘에 이 여당 쪽의 인사들이 특히 이런 데 민감하던데. 아니,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현실 비판하는 그런 기획은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지금 현실 문제를 푼다면 네.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조망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자, 이번 프로그램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방송 언제일까요? 5월 8일 저녁 6시 30분이고요. 저희가 댓글도 열어놓고 있을 거니까 많은 참여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네, 맞습니다. 어버이날 6시 30분에 진행하고 이후 방송은 뉴스토마토 커뮤니티 그리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공지를 해서 언제 할 거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 부모님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네요, 진짜. 네. 자, 라이브 하는 동안에 댓글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상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알찬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스페셜 노무현 2023 진행을 맡은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예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대신해서 화를 내줍니다.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남자.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죠.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네요. 근데 뭔가 좀 시커매지고 시커먼스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저한테 화를 내세요. 부인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네. 부럽습니다. 뭐가 자, 윤 대통령이 어제 네. 대통령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뭐 1년 된 걸 기념해서 아마도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예쁘게 봐줘라. 이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잘못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아니 뭘 어제 예쁘게 봐.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나 미안하다 잘못한 거 많은데 네. 인정했다.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했는데 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잘한 것도 많다는 게 방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비판만 하냐? 아니 근데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이유를 잘 몰라. 왜 그러지? 몰라. 아니 자각이 안 되시나 잘? 그런가 봐요. 왜 그래?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아니 잘한 것도 있는데 왜 비판만 하냐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비판이 높고 지지율이 낮을 때는 본인이 왜 지지율이 낮고 비판을 받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돌아봤어요. 니네가 나쁘다. 그게 나는 뭐냐고. 괜찮은데 나는 말이 돼? 괜찮은데 너네가 나의 숭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력이 나빠서 이러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본인이 잘못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아니 그리고요 제가 볼 때 본인이 말을 보세요.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잖아요. 그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 말을 들어줘 보고 싶어. 뭐라고? 1%만 만들어 보고 싶어. 대통령 원하잖아요. 1% 나와도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는 뭐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계속. 아니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대통령이 하면 돼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자기 거야 나라가? 아니잖아요. 위임 받아서 권력을 국민들이 위임해 준 거고 국민 뜻에 맞게 잘 운영하라고 한 거잖아. 근데 그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들이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꿔야 되잖아요. 뭐 자기 거냐고 왜 그래요 진짜. 자, 게다가 어제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불만을 표시한 중국을 향해서 아니 대북 제재에 동참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우리는 선택 여지가 없다 이러면서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매우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뭐 핵 막 얘기하고 핵 공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강경한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핵 잠수함 우리나라에 불러들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니까 불안이 고조가 되고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중국한테. 그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양안 문제도 괜히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관계도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그래요. 중국을 향해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비판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중국이 비판하는 지점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양안 문제를 왜 건드리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어떤 외교 갈등의 문제를 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체 왜 지적질이야? 옛날에도 이란하고 뭐 싸우자고
사이가 좋네 안 좋네. 그러니까요. 찔찔이 말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이 문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네. 우리는 우리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화를 내는 부분이 왜 남의 나라 외교 문제에 네가 왜 참견해? 라고 그렇지. 하는 부분인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북한을 왜 제대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뭐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죠. 무역 제재를 하거나 또다시 한한령이 내려지거나 아니면 어떤 보복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네네. 근데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고요. 뭐 저는 중국을 지지하고 뭐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또 미국 가서 또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자 좋아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땐 비판해도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왜 미리부터 나서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투에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아니, 게다가 원래 중국은 북한을 원래 좀 이렇게 따독따독하면서 예. 이렇게 바깥에 세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역할을 하는 많이 거죠. 그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야, 너 왜 북한을 한 구석으로 모는 우리들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아? 이제 이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바로 홀로 걸어서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미국은 우상숭배, 중국은 자국민 대하듯. 그러니까 중국을 대한민국 대하듯 하고 있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압수수색합니까?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 대하듯이 이렇게 압수수색. 홀대하고 설득 안 하고 군림하려고 들고 이제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 참 특이한 상황인 건 맞고요. 네. 신인식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민주당은 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차 표결 때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수치며 환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당은 농민의 눈물을 안 닦아주고 우리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 하는 거냐. 이거 되게 이상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나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가 이런 농민이나 우리 국민 일반에게 지금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저쪽 나라의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쏠려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네요. 심지어 우리나라 내에서도요. 네. 법인세는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 유류 올라가는 거, 기름값 올라가는 거, 할증 가스비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전 신경도 안 써요. 네. 전기세도 산업용 깎아줘요.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대체? 가스료도 막 올려놨는데 또 자기네 임원들끼리는 30%막 또 월급 연봉 올려주고. 올리고. 네. 네.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아주 가스비 전기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진짜. 자, 어제 또 기자단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용산에 있는 수석과 비서관들이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 나 대신에. 본인은 뭐 이미 습관이 되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믿을 수 있나?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 도어 스태핑 안 하니까 살이 찌더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러면서 겉으로 보기엔. 이러면서 도어 스태핑이 없어졌지만 지금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이 거의 꼭두 새벽부터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더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 그러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수석과 비서관들이 좀 안타까우면 본인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안 할 것 같아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할까요?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잖아요. 5시에. 나도 피곤해. 본인은 일은 안 되잖아요. 그건 여전히.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확인이 가능해? 나도 여기 올 때 피곤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아니 노 변호사도 우리 동네 와보셨잖아요. 그 먼 데서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그러니까 서울 이사 오라고요. 왜 거기 살아요? 돈이 없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어쨌든 우리 대통령 기자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취지를 말을 하면서 나 대신에 수석이나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 괴롭혀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제가 나는 안 이해했습니다. 하겠다. 그렇지 나는 안 너는 한다. 자야 돼. 난 요즘 살이 찐다 아예 좀 행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대신 고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해. 어처구니 없네. 네. 자, 뭐하는- 이진복 정무수석. 네. 야, 이거 진짜 어제 완전히 깨는 말이었는데 네.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걸어나면서 정책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 이런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태 최고위원하고 이진복 수석은 그런 건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런 주장합니다. 예.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만난 건 명확해요. 그건 두 사람 다 인정해요.
그리고 어디서 만났냐? 지금 정황상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만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태용호 의원은 뭐라고 들어가자마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얘기를 했고요. 나를 찾아와서라고 얘기했어요. 이진복 수석은. 그럼 결국 장소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용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저는 1차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 이거 지금 언론에서 얘기 안 하고 있던데 노영희 의원은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면 그 이유가 태용호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선 인사를 하러 갔다 그랬어요. 당선 인사를 왜 최고위원이 정무수석한테 하죠? 그런 경우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우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최고위원 당선된 사람이 일부러 대통령실까지 찾아가서 그 정무수석한테 인사를 하러 간다. 이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원래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뽑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원한테만 인사하면 되지 뭐 대통령 수석하고 왜 인사를 해요? 제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최고위원은 가지도 않았어요. 이 태용호 수석만 간 거예요. 최고위원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이상하고 왜 찾아간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태용호 의원한테 좋아요.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도 좋다고 칩시다. 네. 워낙 인사성이 바르기 때문에 갔다. 뭔 소리예요? 그렇게 말도 안 칩시다. 돼. 그렇게 칩시다. 알았어. 100번 양보해서 칩시다. 못해. 이게 말이 자, 됩니까? 그 다음에 더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내 유행어를 왜 쓰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저는 원래 10,000번 양보해서 하는데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요. 이 태영호 의원이 여러 가지 여의도에 도는 소리가 있잖아요. 요즘 이건 그냥 설이에요. 설. 태영호 의원이 다음에는 파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아요. 지금. 파주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네 누군지. 근데요.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알아보세요. 네. 어쨌든 그런데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강남에 있으면 안전하잖아. 다음번에 또 당선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한테 강남 파주는 그만두고 위험하네. 그러니까 파주로 가면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불안감에 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분은 한 번 더 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제가 영원히 하고 싶어 하지 자기는 본인 마음은 윤후덕 그리고 박정. 둘다 파주시 각각 민주당인데? 파주시 일인데 둘다 민주당인데 지금 그러면? 민주당 의원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아성에 가가지고 하려니 힘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강남에서. 강남이야. 사실은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저는 찾아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태용호 의원이 먼저 꺼냈든 아니면 이진복 수석이 얘기했던 뭐 공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태용호 의원이 그 얘기를 지금 전달한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사실무근이라고 뭐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있는 말을 좀 부풀리는 게 과장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녹취록에 나와요. 그럼 공천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그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래서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네. 태용호 의원의 말이. 물론 본인이 좀 부풀려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 뭐 비서관들한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대통령을 옹이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공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 공천이나 말이 들어가지 않은데 공천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까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노느냐, 이렇게 협박 내지는 압력을 행사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태영호 의원이 누굴 믿겠어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지 기반도 사실은 원래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이진복 수석이 당신 공천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좀 세게 나가라.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때부터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예,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이런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천 문제를 당신이 협의하겠는가? 당신이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물으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의 운영은 대통령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 따로 그럼 대통령은 무인도에 살고 계시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에 다 충실히 따라가지고 뭔가 그렇죠.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당대표의 가장 지금 해야 될 상황은 공천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을 나는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지지한다, 뭐 이런 거 말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있었는데 정무수석이 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너 최고위원 됐으니 스피커 아니야, 마이크 줬잖아, 빨리 나를 위해서 떠들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 보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하겠다고 또는 공천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김기현 대표도 그 당시 얘기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난 하겠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네. 법적 불법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공천 2016년 개입해가지고. 총선 당시 공천 개입해가지고 처벌받았어요. 2년 네. 징역형 네, 2년 맞아요. 선고받았죠. 그리고 그 2년형을 선고받게 한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그러네요. 그때 수사했던 사람이. 그러네요. 네. 왜 수사하면서 나쁜 걸 배웠을까?
원래 군대도 맞으면서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하고 그 다음에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후임일 때는 맞으면서 정말 나쁘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그래놓고 자기가 고참이 되잖아. 그럼 또 똑같이 해. 때리는 시어머니 밑에 있던 며느리가 또 자기가 때리는 그런가? 시어머니가 되고 응. 아버지 변- 밑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이 또 폭력을 그런 행사하고. 경우가 많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노예가 그럼요, 심리학 그럼요. 전공이죠. 예. 그리고 또 음.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자신이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 또 검사는 자신의 피의자, 피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수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이건 뭐 꼭 굳이 안 배워도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체화되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복 수석은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거지 왜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한다고 주장하냐? 태용아 미쳤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태용아 미쳤냐는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만약 공천 문제를 언급한 게 사실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당연히 대통령에게까지 이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래야죠. 왜냐하면 전례가 있잖아요. 2016년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증거가 된다면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받아야죠.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광훈입니다. 야. 전광훈 씨가 예. 나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받았다. 민주노총에 대항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본인이 부추김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야당하고 언론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광훈 말을 고발하진 않았어요. 너 거짓말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니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명예훼손으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아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냐면 그럼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발을 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광훈이 했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네. 그 진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드러날까 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 아니면 고발을 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명백해.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럼 고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고발을 하는 순간 수사가 들어가서 혹시나 이게 사실을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요. 프로 고발러 대통령실이 이런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주로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고발을 하더라고. 김 여사 그렇잖아요. 이름만 안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것 같던데? 넣지 마.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요, 오늘. 싫어요. 나는 안 넣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말을. 그러니까 김 여사 빼고 해봐요. 윤석열 대통령 그럼 되겠어요 지금? 이거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김 여사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X 안 B 돼요. 이 소리가 삐 난다는 처리를 거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여기 삐 처리 돼요, 근데? 안 돼요. 아, 내가 진짜. 해줄게요. 한번 해봐요. 김건희 여사 잘하네. 다시 해봐요. 아주 이 집 맛집이래. 삐 아주. 다시 해봐요. 김건희 여사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왜 안 하는 거야 지금? 망가졌어요. B 소리가 망가졌습니다. 아, 네. 네. 못해. 불안해 이래서 죽겠네. 이제 잡혀가는 거군요. 망가진 삐 소리 때문에. 아이고 참. 정강훈 목사는 어쨌든 이랬는데요. 아유 어제 또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 공정 비디오. 뭐 뭘 MBC 공정해? 제3노조 전혀 공정한 것 같지 않은데 MBC 제3노조랑 같이 뭐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KBS 1프로그램 5곳에 나온 출연진 중에 야권 성향 인사가 여권 성향 인사보다 7배가 많다. 여기 제가 다행히 안 꼈잖아요. 저도 없습니다. 재판 가느라고. 저는 잘렸습니다. 나 그날 대전 재판 진짜. 가느라고 방송을 그러니까 하는 원래 셨거든? 출연을 하는데. 24일부터 28일까지 분석했는데 그때 빠졌어. 내가 고양이가. 주진우 라이브에 원래 출석해야 되는데 빠졌는데 이제 이 저는 말하고 주진우 나면 라이브에서 잘렸습니다. 나 이 말하고 나면 또 잘릴지도 몰라 이제. 아니 근데 너무 저는 억울한 게 제가 김병민하고 둘이 출연했거든요. 네. 김병민 안 자르고 저만 잘라요.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의 말이 맞지 않아 지금. 아니 보세요. 여기 무슨 여권 인사보다 야권 인사가 많다고 하는데 저만 또 이제 잘렸다고요. 사과를 가지고 또 계속 김병민 얘기하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저 잘렸다. 말은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권 인사는 살려두고 야권 인사만 잘랐다고 저를. 하나 더 말해줄까요? 뭐? 박진영 네, 박진영 민주연구원 있죠. 부원장 네, 있잖아요. 네, 네. 박진영 교수도 연합뉴스 TV 나갔는데 거기도 잘렸대요? 김병민하고 같이 했었대요. 잘렸대요 자기가. 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거 박성중 의원은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 증인들이 있고 실제 당한 하나 사람이 여기서 있는데. 생각해 볼 건 있어요. 뭡니까? 역시 최고위원이 세다. 아. 본인은 최고위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잘렸군요. 그리고 KBS 나빠. 시끄럽게만 하니까 그러겠죠? KBS 나빠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네, KBS 저는 그래서 문제겠습니까? 수신료 거부 운동할 겁니다. 아유 사람이 쪼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뉴스도 잘렸다니까요. 저는 연합뉴스는요 대선 기간 동안 잘렸습니다. 지지 선언했다고. 이재명 지지했다고 바로 잘려가지고 지금까지 복구를 못하. 보통 그렇게 말 지르고 철회도 잘하시는 분이 왜 철회를 안 하세요? 철회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 철회했거든요. 안 받아줘요.
그게 낙이 찍혀가지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예.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나 방송 12년 패널했다. 내 말은 나름대로 좀 들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냐를 말하면서 예. 이렇게 지금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거는 보수 진영 패널들이 주제에 따라 도망다니고 공천만 보고 개변을 했기 때문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청취율이 안 나오면서 시장에서 도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라디오든 뭐 텔레비전이든 시청률과 청취율을 먹고 사는 곳인데 그렇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청취율이 안 나와. 시청률도 안 나고 채널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그분들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패널로 출연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이준석 대표 얘기예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얘기. 대표, 그건 이준석 대표 말이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 아,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박성중 의원이나 이런 제3노조의 주장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특정 기관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뉴스 브리핑하는 사람들 전부 야권으로 기자들 뽑았어요. 야권을 뽑아 말이 그건 안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뉴스- 다 여권이라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뉴스 브리핑하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거기 보면 뭐 기자 출신들 이런 사람들 뉴스 브리핑만 하잖아요. 의견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나나 노영희 변호사 나가면 의견을 내니까 우리는 뭐 야권 편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근데 뉴스 브리핑하는 사람까지 다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야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숫자가 당연히 거기가 많지. 그러니까 뉴스 브리핑을 빼두지 그러면 그냥 그 어떤 논점에 대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는 양측이 나와서 그걸 비교를 해야지 뉴스 브리핑하는 사람은 왜 거기다 끼워 넣어요? 아니 그리고 여론을 딱 보면은 우리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맨날 여론조사 하지만 네. 65% 이상의 국민들이 다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실제 반영해서 방송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7대3으로 그러니까 구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 100번 그렇게? 양보해서 6대3대1 이런 약간 중립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회색 분자들 하나 넣어놓고 최진봉 교수도 좀 그럴 때 있잖아요. 맨날 회색 분자처럼. 나를 어쨌든 완전히 그렇게 해놓고 맥이냐? 6대 3이니까 2대1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그런 좌편향적인 내지는 진보적 성향의 패널들이 더 많은 게 더 정상 아니에요? 아니 숫자적으로 수학을 해봐 산수를. 산수를 아니 그렇긴 한데 그 여론 조사를 보면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못 하겠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야 이제 공정하게 몇 명. 근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KBS, MBC만 얘기하는데 종편은 그러니까 거기 TV 가보셨어요? 혹시 TV전 채널에 예. 진짜요. 맨날 제가 가잖아요. 4명이면 3대1이라니까 3대1. 3명이 보수가 한 그런데 명이.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얘기 안 해요 절대로. 네. 그리고 그런 YTN도 거지, 얼마나 진짜.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KBS, MBC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정말 그래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게다가 이준석 전 대표 말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 주제가 나오면은 보수 삐. 패널들이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삐 처리해야 되니까. 예. 그럼 바로 고소 들어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건만 지금 보세요.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고소된 것만 볼까요? 장경태 그때 우상호. 뭐 조명 썼다고 예, 그랬죠. 예. 그다음에 우상호. 근데 김우겸 의원도 되지 않았나요? 모르겠는데 예, 김우겸 예, 의원은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뭐만 문제만 제기하면 그걸로 바로 고발해요. 고소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말은 보수 패널들이 그 얘기하면 펑크를 낸대.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전 대표 말이에요. 섭외가 들어와서 방송 나가려고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김건희 여사인데요. 그러면 나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이러고 안 나간다는 거야. 갑자기 아파. 네,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일 교통사고 생기고. 나고. 예. 저는 갑니다. 연락이 없네 근데. 근데 안 불러. 자, 특히 박성중 의원이 출연자들을 모두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고발 조치를 끝까지 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진짜 언론 탄압이지. 아니 무슨 민형사상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의견을 표현하는 건 저 변호사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예를 들면 팩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 허위사실 유포해야 되는 아니면 명예훼손 뭐 인신공격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그럼 패널에 나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갔다 오는데 아무 성과 없다. 빈손이다. 그다음에 일본 가서 뒤통수 맞고 왔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뭐가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입니까?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야? 의견 제시잖아요. 의견 제시. 자,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뭘 또 갑자기. 네. 박강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야, 원내대표 만나시다 이랬단 말이죠. 네. 박강원 원내대표, 우리 당대표부터 먼저 만나시오 이랬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이게 갈라치기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 왕따 시키려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좀 민망하게 모욕 주고 패싱하고 진짜. 이거는 뭡니까? 창피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또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뭐 잘하길 바라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강원 의원 불러가지고 원내대표
원내대표만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대표는 패싱하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겠지. 자, 뭐 언론에 보수 언론들 이렇게 보도할 거예요. 만약 그 회담이 성사가 되면 뭐 피의자로 적시된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패싱하고 박강원은 불렀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들 또 저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박강원 의원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라. 그게 먼저 순서지. 그렇죠. 대표가 있는데 왜 원내대표를 만납니까? 자, 좋아요. 자, 박강원 원내대표가 당대표 먼저 만나시고 잘했다고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간호법,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지금 얘기되는 법안들이에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까요? 제가 볼 때 뭐 잘 하길 바랍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잘 하길 솔직히 바란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잘할 거냐 이거 단정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잘할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나 본인은 지금은 이제 비명, 친명 이런 문제가 아니고 원내대표예요. 야당의 원내대표는 강한 투쟁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여당이 잘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지금 이렇게 여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게 행동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각을 세우지 않는 원내대표라면 그건 야당의 원내대표 자격이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잘 하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검찰이 왜 날 안 부르냐? 나 망신만 주지 말고 정정당당히 내가 나가서 수사 받을 테니까 소환해라. 안 하면 내가 직접 나가겠다 이러고 갔지만 결국은 못 만났어요. 네. 네,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으나 당신은 내가 오늘 조사할 계획이 없어 가시오. 이래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렇죠. 여당에서는 야 그럴 줄 알고 네가 일부러 쇼한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쇼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이번 사안의 성격을 그러니까 규정했다고 생각해요.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관심 갖고 와야 되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있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기도 할 텐데 이 얘기였어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로 수사를 하다가 녹취록이 발견됐고 그 녹취록을 가지고 이건 별건 수사를 해서 돈봉투 사건까지 온 거다. 이거 맞습니까? 그 주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노코멘트 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 점을 그건 주장했어요. 아니죠. 사실은 송영길 대표처럼 생각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런데 근데 그게 경우 많아요. 재판부에 가서 그게 뭐라 그러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에 의해서 취득한 증거를 네. 원래 이쪽에 있는 본건 수사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네. 우리가 지금 사실 별건 수사에 의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그 말이 맞는 게 네. 송영길 전 대표 집에 압수수색 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송 대표는 21년도 사건이니까 오래되기도 했지만 프랑스 간다고 짐 다 싸갖고 이미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돌아오는 바람에 또 제대로 들고 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뭘 찾는 거예요? 찾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 2021년도 돈봉투 관련된 내용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렇죠. 이건 별건으로 뭔가 찾으려나 보다. 그럼 그런 것들은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한데. 그러면 증거로 채택이 그 안 되는 증거를 거죠. 채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증거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웃기는 거네 진짜. 네. 재판부가 왜 그래요? 네, 재판부들이 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이건 별건 수사다. 그렇죠. 증거로서의 합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별건 수사로 계속 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물론 송영길 전 대표 주장이에요. 이거는 네.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좀 수사하고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자료 가지고 다른 걸로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라고. 네.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모든 언론들이 집중된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해서 본인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 그렇죠. 이런 점들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이렇게 막 우리도 정말로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으면 검찰하고 대적할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모 성공예대 교수와 함께 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